엄마. 나 안 가.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도윤아,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하지만 논 가야 해.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눈발이 거세지는 산길, 바위 틈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이 바람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얇은 포대기에 쌓인 아이가 희미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겨울산,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 이 아이는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 그곳에 평안과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명자는 그날도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산자락 묘지를 찾아 인사를 드리고 혼자 내려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 없이 살아온 지 벌써 10년. 장터에서 칼국수집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산길은 금세 하얗게 변했습니다. 명자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길은 워낙 익숙해서 눈을 감고도 내려갈 수 있을 정도였지만 겨울산은 언제나 조심해야 했습니다.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아무도 모르는 채 밤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새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했습니다. 사람의 울음소리, 그것도 아주 어린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명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시간, 이 산길에 아이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혹시 산 아래 마을에서 올라온 아이가 길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착각일까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눈이 쌓인 비탈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자 큰 바위 아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명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아기였습니다.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도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몸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던 걸까요? 명자는 재빨리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메모 한 장, 그리고 은행잎 모양의 은펜던트였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탁합니다. 단 4글자였습니다. 다른 설명도, 이름도,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탁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누군가는 이 아이를 이곳에 두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펜던트를 주워 아이 옷에 꽂았습니다. 나중에라도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펜던트의 뒷면에는 B라는 알파벳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을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 눈 속에서 아이를 안고 내려가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당장 따뜻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명자는 이를 악물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품 안의 작은 생명이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산길이 끝나고 마을 입구가 보였을 때 명자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집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눈은 이제 허리까지 쌓여 있었고 마을은 완전히 고립된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 집 앞까지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도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난로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데워야 했습니다. 아이의 차가운 손발을 녹여야 했습니다. 명자는 온몸이 떨렸지만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려야 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살려내야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명자는 단 한순간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감싸고 난로 옆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얼굴빛도 조금 돌아왔습니다. 명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고민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그런데 이 눈 속에서 어떻게 연락을 하죠?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길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틀은 이 상태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명자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부모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부탁합니다라는 그 짧은 메모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걸까요? 명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엔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눈은 이틀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전화선마저 끊어져 바깥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명자는 그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조금씩 기운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젖병을 물리기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스스로 빨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명자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려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그때 준비했던 것들이 아직 다락방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눈이 그치기를 기다리며 명자는 다락을 뒤져 옛날 아기 옷과 포대기를 꺼냈습니다. 세월이 지나 조금 낡았지만 깨끗이 빨아말리면 충분히 쓸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눈이 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제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자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는 곧바로 보호시설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입양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경찰서로 가는 길, 명자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그냥 맡기고 오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산에서 발견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사흘이었지만 명자는 이미 이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결국 명자는 경찰서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대신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검진 결과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동상 위험도 넘겼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키우실 생각이세요? 보건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명자의 대답이었습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유와 기저귀를 챙겨주며 조용히 격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명자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있자니 명자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 이 아이 키워볼까 봐요. 우리가 못 가진 아이잖아요. 하늘이 보내준 것 같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남편이 허락할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명자처럼 혼자 있는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명자는 본격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칼국수집도 다시 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아이는 등에 업고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아이를 포대기에 잘 싸서 안전한 곳에 눕혀두고 국수를 말아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명자 씨 아이가 있었나? 친척 아이 맡은 거 아닐까? 아니, 눈 오던 날 산에서 주웠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명자는 굳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실이었으니까요. 대신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이를 잘 돌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수를 내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보러 일부러 가게에 들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함께 웃어주고 울면 같이 달래주었습니다. 명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서류상 관계가 없어도 이 아이는 명자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 힘이 명자의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명자는 아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지켜줄게. 끝까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 명자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밖에선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따뜻했고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난로에 나무를 더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살리는 일이 먼저였다는 것. 그날 산에서 내린 결정은 옳았다는 것. 명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어려움을 견딜 힘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뒤집기도 하고 옹알이도 했습니다. 명자는 매일 아이의 변화를 지켜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애기야, 우리 아기라고 불렀지만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밤마다 종이에 이름을 적어보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남자아이 이름도 여자아이 이름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딱 드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자 씨, 이 아이 참 복스럽게 생겼네요. 앞길이 환히 열릴 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의 머릿속에 한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윤, 허락할 윤, 길이 열릴 윤, 그리고 길도, 도윤,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 이 아이가 어디서 왔든 어떤 사연이 있든 앞으로 펼쳐질 삶에서 환한 길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명자는 이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아이가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자기 이름인 걸 아는 것처럼. 명자는 미소 지으며 다시 불렀습니다. 우리 도윤이.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명자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름이 맞다고. 강도윤. 강명자의 아들 도윤이.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댔습니다.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지도 않고 그냥 키우는 게 맞냐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하냐고. 하지만 명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도윤은 첫 돌을 맞았습니다. 명자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도윤은 떡을 손에 쥐고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돌잡이에서 도윤은 책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아이 공부 잘하겠네. 명자 씨 복 터졌어요. 명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눈 오던 그날 산길에서 들었던 작은 울음소리,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던 순간, 밤새 난로를 지키며 기도하던 시간들,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도윤이 2살, 3살로 자라면서 특이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숫자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손님들이 내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기억했고 장터에 오는 상인들의 순서도 외웠습니다. 저 아저씨는 매주 화요일 3번째로 와요. 이 옷 파는 할머니는 한 달에 4번 오는데 둘째 주는 꼭 쉬어요.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관찰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명자는 신기해하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아이를 자신이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도윤은 그저 평범한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기를 좋아했고 명자의 손을 꼭 잡고
시장을 걸어 다니길 좋아했습니다. 밤이면 명자 곁에 누워 제잘제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엄마 배에서 안 나왔어요?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도윤은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윤아, 엄마 배에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만났다는 거지. 하늘이 엄마한테 도윤이를 보내준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명자의 진심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좋아. 엄마도 도윤이 제일 좋아. 그 밤 도윤은 명자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명자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에게 언젠가 진실을 말해줘야 할 날이 올까요? 산에서 발견된 이야기를, 은행잎 펜던트의 비밀을 말해줘야 할까요? 명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날이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 오든 명자는 도윤의 편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로서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을 부른 그날처럼 오늘도 별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아이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게 명자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도윤이 8살이 되던 해 장터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큰 길에 새로운 칼국수 전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주차장까지 갖춘 큰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화려했고 메뉴판도 다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자의 가게는 오래된 단골들이 있었고 장터만의 정취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명자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다시 손님이 늘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달이 바뀌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장터 상인들도 하나둘 자리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큰 길의 새 가게를 선호했고 나이 든 사람들도 차를 몰고 그쪽으로 가는 게 편하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명자는 조급해졌습니다. 도윤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학교 준비물도 사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밥도 먹여야 했습니다. 게다가 도윤이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명자는 아이가 원하는 책은 다 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줄어들자 그것마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밤이면 명자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자는 아니었지만 여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가게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그런 엄마의 걱정을 눈치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구석에 조용히 앉아 숙제를 하면서도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국수를 먹고 나서도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예전엔 잘 먹었습니다 하며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없이 돈만 내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국수 맛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도윤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이 어두운 건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국수를 다 먹고도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국물을 다 마시고도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배를 만지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국수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한 것 같아요. 명자는 깜짝 놀라며 도윤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명자도 최근 몇몇 손님들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수가 맛있긴 한데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명자는 신경 쓰이면서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온 국수였습니다. 레시피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엄마를 돕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엄마가 집에서 자신을 위해 만들어주는 국수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도윤의 속이 안 좋을 때면 특별한 국수를 만들어줬습니다. 물을 갈아 넣고 들깨를 듬뿍 넣은 칼국수였습니다. 도윤은 그 국수를 먹으면 속이 편해지고 기운이 났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가게에서도 그 국수를 판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먹고 나서 속이 편하다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다음 날 도윤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무즙 들깨 칼국수 있잖아요. 그거 가게에서도 팔면 안 돼요? 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 국수는 원래 집에서만 해먹던 것이었습니다. 물을 갈아 넣어야 해서 손이 많이 갔고 들깨도 신선한 것을 골라 직접 갈아야 했습니다. 가게에서 매일 그렇게 만들기엔 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많이 따졌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속이 편한 음식을 찾았습니다. 만약 그 국수가 통한다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명자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보기로, 도윤의 제안을 믿어보기로. 명자는 그날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신선한 물을 골랐습니다. 들깨도 직접 볶아서 갈았습니다. 육수는 더 오래 끓여 깊은 맛을 냈습니다. 처음 해보는 방식이었지만 명자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도윤도 엄마를 도왔습니다. 학교 가기 전 일찍 일어나 물을 씻고 방과 후엔 들깨를 고르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알알이 골라내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일주일의 준비 끝에 명자는 드디어 새 메뉴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큰 간판을 만들 돈도 없었고 광고를 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작은 종이에 도윤이 추천이라고 써서 붙여요. 사람들이 신기해할 것 같아요. 명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내건다니 귀여우면서도 기특했습니다. 명자는 정성껏 손글씨로
작은 팻말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이 추천 속이 편한 무즙 들깨 칼국수. 팻말은 작았지만 눈에 띄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가 추천한다고요? 신기하네. 한번 먹어볼까? 첫 손님은 오랜 단골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불평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국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무즙의 시원함과 들깨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면발도 부드러웠고 먹고 나니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다르네요. 할아버지는 국물까지 다 비우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아버지는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여기 이거 한번 먹어봐. 속 편하다니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빠르게. 사람들은 도윤이 추천이라는 팻말을 보고 호기심에 주문했고, 먹어본 뒤엔 만족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평소 국수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했던 분들이 이 국수는 다르다며 칭찬했습니다. 무즙이 소화를 돕고 들깨가 영양을 더해주니 한 그릇 먹으면 든든하면서도 편안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가게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북적였습니다.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고 큰 길 가게에 갔다가 돌아온 단골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가 진짜지. 돈 주고도 못 먹는 맛이야. 명자는 기뻤습니다. 도윤의 작은 제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게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명자는 이제 도윤에게 원하는 책도 마음껏 사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게 한 구석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의 밝은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만족해하는 모습도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중 명자가 도윤을 안아주었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내가 엄마를 살렸어. 도윤은 엄마 품에서 웃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살렸잖아요. 나는 그냥 조금 도운 거예요. 명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대견한지. 눈 오던 그날 산에서 이 아이를 발견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명자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난 건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그날 밤 도윤은 엄마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명자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 되겠다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되겠다고. 하지만 명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예상치 못한 방문으로 흔들릴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방문이 도윤의 과거를 향한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걸. 창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즙 들깨 칼국수의 소문은 장터를 넘어 읍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만 돌던 이야기가 어느새 젊은 사람들 입에서도 오르내렸습니다. 거기 소화 잘 되는 국수 있다며? 애가 추천했다는 거? 신기하더라. 주말이면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명자는 새벽부터 준비해도 재료가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도윤도 방과 후엔 늘 가게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에게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손님들은 도윤을 귀여워했습니다. 작고 야무진 아이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특히 도윤이 손님들의 주문을 한 번에 기억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칼국수 2그릇, 만두 하나, 김치 추가요. 도윤은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방으로 가서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손님이 5팀, 6팀이 되어도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머리가 참 좋구나. 나이가 어떻게 돼요? 8살이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명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도윤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국 집배원 서기찬이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기찬은 이 동네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우편물을 배달하며 마을 구석구석을 다녔고 사람들의 사정도 웬만큼 알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국수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게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손님들도 많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물을 갖다 주러 왔습니다. 기찬은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돌아서는 순간 기찬의 시선이 아이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에 멈췄습니다. 은행잎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작지만 정교한 디자인이었고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도윤은 늘 그 펜던트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명자가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함께 있던 물건이었으니까요. 기찬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국수를 먹는 내내 기찬은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기찬은 명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 씨, 도윤이가 목에 건 펜던트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명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발견했을 때부터 있던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으로 돌아온 기찬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그 펜던트 생각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기찬은 오래된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체국에는 분실물 관련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편물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었을 때 혹은 배달 과정에서 발견된 물건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기찬은 몇 년 전 기록부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기찬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분실물 접수 기록 중 하나에 눈이 갔습니다. 10여 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은행잎 모양 펜던트, 뒷면 각인 비, 접수일, 날짜는 도윤이 발견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기찬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관련이 있는 걸까요? 기록을 더 살펴보니 이 펜던트는 한 여성이 분실 신고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한 채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고자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오래된 기록은
이름을 삭제하는 게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란에 희미하게 남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어느 지역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기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명자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요? 만약 정말 관련이 있다면 도윤의 과거와 연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은 일일까요? 명자와 도윤은 지금 행복해 보였습니다. 굳이 과거를 들춰낼 필요가 있을까요? 밤늦게까지 기차는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기차는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확인해 보기로. 성급하게 말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뒤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다음 날 기차는 오래된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수도권 우체국에서 일하는 후배였습니다. 혹시 그 지역에서 10여 년 전 특이한 사건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후배는 기록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차는 평소처럼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명자네 가게에도 들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도왔습니다. 명자도 웃으며 국수를 말아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아래 감춰진 과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씻어내려는 듯이. 일주일 뒤 장대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장터는 한산했고 가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자는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고 도윤은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빗물을 잔뜩 맞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말끔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정장은 아니었지만 품질 좋은 옷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우산을 접어 입구에 세우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명자는 수건을 건네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남자는 고맙다며 수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심경인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메뉴를 건넸지만 남자는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시선이 구석에 앉은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도윤은 책을 읽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뒤섞인 조용한 오후, 아이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끔 페이지를 넘기는 작은 손, 집중한 표정, 살짝 입을 벌린 모습. 남자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저 눈매, 저 인매. 책을 읽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페이지를 넘길 때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살짝 접는 버릇.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남자는 백태준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오래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 앉았지만 시선을 도윤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물을 갖다 주고 주문을 물었지만 태주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 칼국수요. 아무거나. 명자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국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여전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태준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책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10여 년 전 사랑했던 사람, 윤서연, 똑똑하고 따뜻했던 그녀, 책을 읽을 때면 늘 고개를 살짝 기울이던 그녀, 페이지를 넘길 때 모서리를 접던 그녀,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말들. 태준아, 미안해. 나 혼자 결정할게. 당신 가문은 날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가 사라지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태준은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고모 장현숙의 압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가문의 명예, 사업의 미래, 적절한 혼처, 그런 말들이 태준을 올감했습니다. 서연은 떠났습니다. 연락도 끊었습니다. 태준이 찾으려 해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태준은 서연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그때 무너졌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태주는 고맙다고 했지만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책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손님이 온 걸 알아챘습니다. 아이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마저 서연을 닮았습니다. 태주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수는 거의 손대지 못했습니다. 국물만 조금 떠서 입에 댔을 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자에게 돈을 내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명자는 거의 손대지 않은 국수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입맛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맛이 안 맞았던 걸까요? 하지만 태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인지, 혹시 서연과 관련이 있는지.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성급하게 접근했다간 명자와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태주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태주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확인해야 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태주는 그날 밤 오래 알고 지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이 있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고.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장터의 가게들은 하나둘 불을 껐습니다. 명자네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엄마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세 사람의 운명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는 오래된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태주는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고, 명자는 낯선 손님의 이상한 행동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경로로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압력이나 불법적인 방법은 쓰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것이 서연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보이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는 10여 년 전 이 지역의 기록들을 조회했습니다. 미아 발견 신고, 보호시설 입소 기록, 입양 절차 등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으로는 공식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은 흔적도 없었고 보호시설에 들어간 기록도 없었습니다. 단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만 있었습니다. 보호자란에는 오명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즉, 명자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아이를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정식 입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상의 보호자로서 아이를 키워온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0여 년 전 이 지역에서 발견된 영아에 대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간단한 메모만 있었습니다. 산중에서 발견된 영아, 신고자 없음, 추정 생후 3개월, 건강 이상 없음, 신원 미상, 그리고 기록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보호시설로 이송했다는 기록도 없고 수사가 진행됐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주는 불안해졌습니다. 이 빈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누군가 기록을 지운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제대로 된 절차가 없었던 걸까요? 한편 기찬도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0여 년 전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찾아봤다고. 형,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당시 한 여성이 실종 신고됐다가 취하된 기록이 있어요. 윤서연이라는 사람인데 임신 중이었다고 해요. 기찬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 가족은? 아무도 없었대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살았다고 해요. 실종 신고는 직장 동료가 했는데 며칠 뒤 본인이 나타나서 취하됐대요. 그 이후는 기록이 없어요. 주민등록도 전출됐고 흔적이 사라졌어요. 기찬은 펜던트를 떠올렸습니다. 비라는 각인. 혹시 비크의 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기찬은 더 조사했습니다. 당시 윤서연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윤서연은 백태준이라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백태준의 가문에서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 기찬은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 임신, 실종 신고, 산중에서 발견된 아기, 펜던트, 그리고 백태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찬과 태준이 마주쳤습니다. 우체국 앞에서였습니다. 태준은 오래된 기록을 찾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태준은 기찬이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눈치챘고 기찬은 태준이 왜 여기 왔는지 직감했습니다.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무적이지만 진지한 대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알아낸 정보를 조심스럽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아마도 서연의 아이일 것이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 기록의 빈칸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정확히 확인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명자에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도윤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자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무리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태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도윤을 얼마나 소중히 키웠는지, 그 유대를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아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서연의 아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여 년간 짊어진 죄책감과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기찬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명자 씨와 먼저 이야기해 보시죠. 정직하게, 숨기지 말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주는 다시 명자네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도윤이 학교에 간 시간을 택했습니다. 명자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태준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난번 비 오던 날 왔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서연과 어떤 관계였는지, 도윤을 보는 순간 왜 그토록 놀랐는지. 명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려가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윤이를 키운 건 서류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한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겠죠.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가게 안에서는 운명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태주는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명자는 동의했습니다. 도윤에게는 건강검진이야라고만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심 없이 따라왔습니다. 결과를 받은 날 태주는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치율 99.9%. 도윤은 서연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아이였습니다. 10여 년 전 서연이 혼자 결정한 일. 태준 가문이 압력을 피해 조용히 사라진 일.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어디론가 보낸 일.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 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서연이 혼자 감당했을 고통, 아이를 놓아야 했던 그 순간의 아픔. 태주는 그 무게를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명자에게 결과를 전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하지만 확실해지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태준이 생부였습니다. 친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명자 씨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태주는 명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기찬도 함께였습니다. 셋은 조용한 방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주는 솔직했습니다. 자신이 도윤의 생부라는 것. 하지만 아이를 빼앗을 생각은 없다는 것. 다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돕고 싶다는 것. 교육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게. 그리고 제 성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명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도윤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태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도윤이한테 물어봐야 해요. 명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도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이는 숙제를 하다 말고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눈 오던 그날 산에서 발견된 이야기, 은행잎 펜던트의 비밀, 그리고 태준이라는 사람이 도윤의 친아버지라는 것. 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손으로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래도록 목에 걸고 다녔던 그 펜던트. 엄마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엄마야. 도윤이를 낳진 않았지만 키운 건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도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자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명자도 함께 울었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태준을 만났습니다. 명자의 가게에서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도 아이를 조용히 봤습니다. 안녕, 도윤아.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준비해온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엄마야. 윤서연.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도윤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웃고 있는 여자. 책을 읽는 여자. 태준과 함께 있는 여자. 도윤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닮은 눈매, 인매, 습관들. 엄마는 왜 나를 두고 갔어요? 도윤의 질문에 태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했어. 당시엔 여러 사정이 복잡했어. 엄마는 내가 안전하게 사랑받으며 자라길 바랐던 거야. 완벽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어렴풋이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며칠 동안 도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태준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태준은 도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 풍족한 환경, 넓은 세상. 명자가 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명자는 태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도윤이를 데려가세요. 명자의 말에 태준은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에요. 도윤이한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장터 칼국수집 주인일 뿐이에요.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명자 씨가 도윤에게 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태주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조건은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저 애가 날 살렸어요. 그러니 거래는 하지 맙시다. 그냥 도윤이를 잘 키워주세요. 그것만 약속해 주세요. 태주는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이야기를 전한 날, 아이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싫어요.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도윤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명자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언제든 올 수 있어. 하지만 넌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해. 내가 가진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해. 엄마가 더 좋아요. 엄마도 도윤이가 제일 좋아. 그래서 보내는 거야.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함께 있을 수 없는지, 왜 헤어져야 하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도윤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태준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엄마가 자신을 미워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 떠나는 날, 도윤은 명자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나 꼭 다시 올게요. 크면 엄마 모시러 올게요. 명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차에 오르고 차가 멀어지자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도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가게. 명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윤을 위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 그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도윤이 떠난 후 태주는 과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왜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는지, 왜 아이를 산에 두고 떠나야 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오래된 기록들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여 년 전 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태준의 고모 장현숙이 개입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고모는 서연을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돈을 주며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지우고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직장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서연을 고립시켰습니다. 결국 서연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떠돌아야 했습니다. 태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태준 가문의 힘이 너무 컸습니다. 연락해봐야 더 큰 압력만 올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혼자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안전한 곳에 두고 자신은 사라지기로. 기록을 더 살피자 당시 경찰 기록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고모가 연결된 인맥을 통해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태준과 연결될까봐. 태준은 분노했습니다. 고모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된 장현숙은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모든 증거를 내밀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가문을 위한 일이었어. 신분도 맞지 않는 여자와 가문? 가문이 사람보다 중요했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고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당시 부당하게 처리된 기록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서연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모와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모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더 이상 가문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억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었고 직접적인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최소한 도덕적 책임은 지게 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태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명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주 전화했고 방학 때마다 찾아갔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장터에서 칼국수집을 했습니다. 도윤이 없는 가게는 쓸쓸했지만 도윤이 보내는 편지와 전화가 명자를 지탱해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태준의 회사를 이어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늘 명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함께했던 장터의 기억, 칼국수 냄새, 엄마의 따뜻한 손길. 대학을 졸업한 해 도윤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명자 엄마 모시고 올게요. 태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장터를 찾아갔습니다. 10여 년 만에 보는 가게는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명자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에 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27이 된 도윤. 훤칠하게 자란 아들.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습니다. 도윤아. 엄마 약속 지키러 왔어요. 엄마 모시러 왔어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여기가 좋아. 이 가게가 좋아. 그럼 가게도 함께 가져가요. 서울에 다시 차리면 돼요. 도윤의 제안에 명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지했습니다. 결국 명자는 가게를 정리하고 도윤과 함께 서울로 갔습니다. 태준이 마련한 집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명자는 그곳에서 도윤, 그리고 태준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명자를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도윤을 키워준 은인이자 서연이 믿고 아이를 맡긴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아침 도윤은 부엌에 섰습니다. 명자에게 배운 그 칼국수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을 갈고 들깨를 볶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명자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국수가 완성됐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명자와 태준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드세요. 명자가 첫 술을 떴습니다. 눈을 감고 국물을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아, 맛이 똑같아. 엄마가 만든 것처럼. 도윤도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한테 배운 거니까요. 태준도 국수를 먹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왠지 그리웠습니다. 마치 서연이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 맛이 제 귀가 길이었어요. 엄마 곁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은 가족이었습니다. 눈 오던 그날 산길에서 시작된 인연. 칼국수 한 그릇으로 이어진 사랑. 떨어졌다가 다시 만난 세 사람. 이제 이들은 함께였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피가 아니라 지켜준 마음이 만든 가족.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들깨 칼국수가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김처럼 이 가족의 사랑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나의 사연 정원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사연을 피워내는 힘이 됩니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많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